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지 3개월 된 산모입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집에 데리고 와 차갑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조용히 서명하고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이 저를 다시 만났을 때 모두가 경악하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 딸 나은이의 울음소리가 숨막히는 집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이는 이제 갓 3개월. 울음소리는 아직 앳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 소리는 제 인생에 곧 닥칠 폭풍우를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7년을 함께 산 남편, 지훈이 다른 여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얄궂게도 그 여자는 회사에서 제 직속 부하 직원인 아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무겁게 쿵쾅거렸습니다. 지훈과 아람은 제가 직접 고른 크림색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수많은 행복한 순간을 지켜봐준 소파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 결혼 생활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은 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기색을 비쳤지만 이내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아람은 도전적인 눈빛과 승리감에 찬 표정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덤덤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수건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은이의 울음이 잦아들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풋풋한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의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없이 바라보았던 익숙한 이목구비. 하지만 오늘은 왜 이리도 낯선 걸까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 애가 막 잠들었으니까 깨우고 싶지 않아. 저 역시 지지 않을 만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의 침착함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마 고통이 극에 달하면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칠 수 없게 되나 봅니다. 지훈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라는 내 단어가 그의 입에서 어찌나 가볍게 나오던지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아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채 이 일에서 자신은 수동적이고 잘못이 없는 사람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사랑에 휘말린 순수하고 가련한 소녀라. 그녀가 연기하는 연극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뭐야?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명확한 긍정이었습니다. 아람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죄송해요. 감정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지훈 씨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짧았지만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당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한 가정이 깨지는 것 위에 세워진 거야? 내 딸이 이제 3개월인 건 알아. 아직 아빠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어. 그런데 당신들은 이토록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 거야. 품에 안긴 나은이가 제 말에 긴장감을 느꼈는지 살짝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무너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딸을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서연, 그렇게 말하지 마.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토닥이며 무너지지 않으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람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감정이 식었기 때문이야.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나온 세월은 뭔데? 그 모든 약속과 추억들이 전부 거짓이었어? 언제부터 감정이 식었는데? 저 여자가 나타난 후부터. 그렇지.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익숙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냉정함과 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혹은 아마도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고 오직 곤히 잠든 나은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모든 말은 군더더기가 될 뿐입니다.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아람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하고 연약한 척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지훈 씨는 서연 씨 옆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왜 세 사람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붙잡고 계세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딸을 품에 더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당신이 뭔데? 당신은 그저 우리 가정에 끼어든 세 번째 사람일 뿐이야. 아람은 말이 막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 저분이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지훈이 일어나 저와 아람 사이에 섰습니다. 서연, 이제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심하다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심한 건데? 첩을 집까지 끌어들여서 3개월 된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당신. 당신이 나한테 심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제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람이 갑자기 달려들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모든 게 언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딸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지훈의 눈에 제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밀침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여전히 약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계단 난간을 겨우 잡았습니다. 나은이가 놀라 깨어나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년간 함께한 남편, 제 딸의 아버지가 고작 첩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밀치다니.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실망과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이 결혼을 위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과 아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줄게. 제 변화에 지훈은 놀란 듯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계속 울며 불며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부짖는 딸을 품에 안고 몸을 돌려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의 낡고 고통스러운 한 장을 끝내는 마침표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것이고 제 딸을 보호하고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복수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명확하고 조리 있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이혼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원망 섞인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긴장된 침묵과 각자의 얼굴에 드러난 계산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를 불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행동에 지훈과 아람은 다소 놀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 친구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 반대로 생각해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줄이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부부였잖아요. 나중에 돈, 재산 문제로 또다시 법정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재산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지만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타고 다니는 차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은 모두 지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지훈에게 부모님께서 집을 사라고 주신 돈 전액과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한 집값의 절반을 저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돈은 너무 커. 당장 마련할 수가 없어. 그건 당신 사정이죠.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저에게 주든 어디서 빌리든 하세요. 3개월의 시간을 줄게요. 가장 긴장되는 문제는 바로 양육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은 나은이의 양육권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은 이제 3개월. 그는 아이를 10번도 채 안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버렸음에도 책임감 있는 아버지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나은이는 내 딸이야. 나도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훈 씨가 나은이를 잘 돌볼 거예요. 저도 도울 거고요. 저는 그들의 순진함에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 친구가 전문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36개월 미만의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교육할 조건이 되지 않거나 부모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서연 씨는 건강, 경제력, 도덕성 모든 면에서 아이를 키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지훈 씨가 계속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저희는 기꺼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법원이 제 의뢰인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훈과 아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은 마지못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은이가 가장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훈이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해서 당신한테 줘? 당신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이 정도가 감당 못할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당신 딸에 대한 당신의 책임이에요. 이 아내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은이는 영원히 당신 딸이에요. 딸이 부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받아쳤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아람이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거의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잖아요. 지훈 씨는 새로운 삶도 꾸려야 하고 저도 챙겨야 한다고요. 그건 두 사람 사정이지 저와 제 딸과는 상관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가 되면 양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수입과 재산이 법원에서 투명하게 검토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지훈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그는 제가 제시한 모든 조건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람은 얼굴이 어두워졌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부유한 삶을 누리려던 계획이 저에 의해 일부 망가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지훈과 아람은 아마도 우리 모녀가 즉시 짐을 싸서 떠나 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공간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은이를 재운 후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지훈은 혼자 거실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고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아마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지치고 연약한 척 천천히 걸어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목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우리 모녀가 떠나야 한다는 거 알아요. 지훈은 저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나갈 생각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사람 보내서 짐 싸는 거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당장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보세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아기 침대, 유모차부터 옷, 기저귀, 분유까지 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혼자 몸이고 건강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일부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를 위해 조용하고 안전한 곳을 찾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모녀 여기서 몇 주만 더 머물게 해주면 안 될까요? 당신과 그분에게 절대 방해되지 않도록 약속할게요. 그냥 우리 모녀가 머물 작은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냥 우리 모녀가 머물 작은 공간만 있으면 돼요. 제 말은 지훈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나은이의 방이 있는 계단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결에 아이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어린 딸의 모습이 그의 돌 같은 마음을 조금은 무르게 만들었을 겁니다. 알았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은 있어. 새 집 구할 때까지만. 어쨌든 여기도 내 집이었으니까. 고마워요. 저는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 한 지붕 아래에 머물면서 저는 그들을 관찰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녀의 존재 자체를 그들의 눈엣 가시처럼 이용하여 그들이 결코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을 보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집은 원래 저와 제 딸의 보금자리여야 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가 감독하는 복수극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지훈과 아람 두 주연 배우는 제가 미리 써놓은 각본대로 연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 집인데도 마치 새들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들, 저는 종종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은이가 깊이 잠들면 저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옛 기억들이 밀려와 마음을 파고드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와 지호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10년. 길지 않지만
결코 짧지도 않은 시간. 순진했던 대학생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함께 커리어를 쌓고 이 집을 함께 일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학교 교정, 자카란다, 나무 아래서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에 1학년 신입생이었던 제 마음은 설렜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웃음이 가득했던 날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7년 전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장밋빛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극은 2년 전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작은 아기용품을 하나씩 사 모으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더해질 미래를 함께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어 배가 아주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기용품을 사러 가자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운전하면서 업무 전화를 받느라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트럭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저는 앞으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지훈의 태도였습니다. 그도 슬퍼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책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향한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피했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듯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주며 위로하지 않았고 저와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고 젊고 아름다웠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훈에게 존경과 공감을 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일에 대해, 압박감에 대해, 아내와 나눌 수 없는 슬픔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필요로 하던 위로, 가짜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그들은 제 등 뒤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몰래 하는 전화통화, 서둘러 삭제된 메시지들, 접대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저녁들, 그의 옷에 밴 낯선 향수 냄새, 아내의 직감은 그가 배신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면 그를 잃고 제가 애써 지켜온 가정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인내심을 갖고 그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침묵은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는 내 연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감히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이를 잃은 고통과 오늘 배신당한 고통이 뒤섞여 제 마음속에서 복수심의 불길이 되어 은밀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나를 기다리면서 저는 결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이 한동안 제 눈을 멀게 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 전에 저는 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몰래 아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그녀의 뻔뻔함과 수법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아람은 그녀가 꾸며낸 겉모습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회사의 김 부사장님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에게 그녀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부터 비싼 명품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그 관계는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아람의 전 동료들로부터 그녀가 2번 이상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김 부사장님의 아내가 발견하면서 터졌습니다. 그녀는 회사까지 찾아와 한바탕 소란을 피웠고 아람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망신을 당했습니다. 김 부사장님은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에 영향이 갈까 두려워 즉시 아람과의 모든 연락과 지원을 끊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잃고 막막해진 바로 그 순간 아람은 지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제 남편 지훈은 재능 있는 영업팀장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아람은 가련하고 연약하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척하는 낡은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훈에게 접근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권태를 느끼던 남자인 제 남편은 그 달콤한 덫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람이 그에게 온 것이 순전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돈과 지위 때문이라는 것을, 부사장님을 대체할 새로운 금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폭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훈을 더욱 창피하게 만들 뿐이고 그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더욱 감싸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히든카드처럼 간직할 것입니다. 저는 지훈과 아람이 그들의 가짜 사랑에 흠뻑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 그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을 때 저는 이 카드를 뒤집을 것입니다. 저는 지훈이 그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택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겪었던 것처럼 속고 배신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제 복수는 시끄럽거나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약처럼 천천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괴롭히다 산산조각 날 때까지 저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저를 매우 아끼시고 특히 첫 손주인 나은이를 무척 예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이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잔인한 결정에 대해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우리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시부모님께서 시골에서 급히 차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문 앞에 택시가 서는 것을 보자마자 저는 폭풍이 곧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분이라 순박하시지만 성격은 매우 직설적이고 불같으신 분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집안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인사하거나 손녀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눈을 부릅뜨고 지훈을 찾았습니다. 그 녀석 어디 있냐? 그 천벌 받을 놈 어디 갔어? 썩 나오라고 해. 지훈과 아람은 부엌에 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아들 등 뒤에 숨어있는 아람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경로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무슨 요물단지로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었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누가 너더러 이 집에 발을 들여놓으래? 그러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람에게 한바탕 퍼부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이 당황해서 황급히 어머니를 끌어안고 내연녀를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나더러 진정하라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아람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전현을 감싸?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네 마누라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 손녀는 피덩이인데 네가 감히 모녀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저런 재앙 덩어리를 들여? 네가 사람이냐? 시아버지께서 그때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더 침착한 분이셨지만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며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이런 놈일 줄은 몰랐다. 부모가 너한테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라고 가르쳤다. 내 처자식한테 이렇게 대하고 나중에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느냐? 아람은 겁에 질려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지훈의 등 뒤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욕설을 들어야 했고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다 컸고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네가 알아. 알면서 이 가정을 박살내. 시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아까부터 조용히 나은이를 안고 서 있던 제게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다가 어린 손녀를 보았고 분노에 찬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너랑 내 손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그냥 여기 가만히 있거라. 아무데도 갈 필요 없어.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손녀 집이다. 어디 누가 감히 너희 모녀를 쫓아내는지 내가 보겠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지훈과 아람을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 처자식한테 잘해.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이가 아무것도 봐주지 않을 줄 알아. 시부모님의 분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분들의 등장은 우리 모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집에서 지훈과 아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등장은 지훈과 아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동시에 제 계획에 더할 나위 없는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분은 당분간 여기에 머물면서 손녀를 돌보고 아들을 다시 가르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훈이 제 짐을 치우려 했던 아래층 손님방은 이제 시부모님의 방이 되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 몸보신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재우는 것까지 나은이를 돌보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집에서는 오직 저만이 며느리이고 오직 나은이만이 손녀라는 것을 은연중에 확인시키려는 듯 아람의 면전에서 이 모든 일을 보란듯이 하셨습니다. 미래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아람은 순식간에 집안의 이녀, 인간, 시부모님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와 말을 섞지도 않았고 지훈이 그녀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만 계속해서 많이 먹어라, 얘야. 힘내서 우리 손녀젖 물리려면 잘 먹어야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두 분은 새로운 규칙도 만드셨습니다. 매일 지훈은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와야 하고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동안 딸과 놀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싫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고 마지못해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저는 지훈이 딸과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나은이를 안고 다가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아이 좀 안아줄래요? 분유 좀 타올게요. 오늘따라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지훈은 부모님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제게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나은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아이의 미소에는 사람을 달래는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는 지훈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서툴지만 아이를 안고 기저귀를 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람은 멀리서 질투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온종일 저 아이한테만 신경 쓰잖아. 그럼 나는 뭐야? 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비니까 제 자식을 돌봐야지. 그럼 어쩌라고? 너도 애 낳아서 돌봐달라고? 내가 지팡이 짚고 다닐 때쯤 되면 그때나 얘기해. 시어머니의 말은 아람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그녀는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은이가 지훈을 과거와 책임감에 묶어두는 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쉽게 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핏줄인 딸을 버리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압박이 더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성에는 일시적인 열정에 가려질 수는 있어도 모든 남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끈을 이용해 그를 서서히 끌어당겨 그와 아람의 관계가 스스로 금이 갈 때까지 그를 괴롭히고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나은이의 존재는 집을 소리 없는 전쟁터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지훈과 아람은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 있는 부성애와 죄책감을 완전히 일깨우기 위해서는 더 강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께서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신 후 저는 나은이의 몸이 좀 안 좋은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미열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밤중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곤히 자던 아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래지 않고 아이가 조금 더 크게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급히 지훈의 방문을 두드리며 겁에 질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빨리 일어나 봐요. 나은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다급한 노크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에 지훈과 아람이 잠에서 깼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은 아직 잠이 덜 깬 채 매우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이야? 아이가 열이 나요. 제가 제 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고 계속 울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 얘기를 듣자 지훈의 얼굴에서 불쾌한 표정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람도 궁금한 듯 뒤따라왔습니다. 지훈이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더니 서둘러 체온계를 가져와 측정했습니다. 38.5도. 열이 정말 높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옷 더 입혀. 내가 차 가져올 테니 바로 병원으로 가자. 그러고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래층으로 달려가 차 키를 가져왔습니다. 아람은 문가에 서서 다소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지훈의 긴장된 얼굴을 보고는 그만두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고 지훈은 운전하면서 틈틈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때? 아직도 울어? 아이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아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입원 수속을 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고 약을 사고 아이에게 줄 물을 가져왔습니다. 밤중에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예전 남편, 예전 아버지의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남편일지는 몰라도
아직 구제불능의 아버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나은이가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고열이며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고 하룻밤만 경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 남아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틈만 나면 아이의 이마를 만져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곤히 누워있는 작은 딸을 보며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자책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오늘 밤 잠 못 이룰 것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바였습니다. 죄책감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내연녀를 향한 그의 사랑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하룻밤 이후 지훈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방에 들어가 아이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한참을 어르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유, 옷, 장난감을 직접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제 방에서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밥 먹이는 법을 연습하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부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 저래야지. 핏줄에 정만큼 강한 건 없어. 곧 정신 차릴 거야. 얘야. 저는 물론 지훈에게 여전히 냉담하고 쌀쌀맞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만 대답했고 안부를 물으면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이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부성애가 가장 자연스럽게 솟아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나은이를 재우고 있을 때 지훈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와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아이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모든 게 너와 아이를 힘들게 한 거.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건 이미 결정됐잖아요. 알아.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요 며칠 아이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 아이는 온전한 가정을 가졌어야 했는데 전부 내 잘못이야.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듯 지난 시간 동안에 압박감과 피로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고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느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신호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이를 향한 그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저에 대한 죄책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충분히 커지면 그것은 그와 아람을 가로막는 벽이 될 것입니다. 한편 아람은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변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딸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며 질투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시비를 걸고 지훈과 다퉜습니다. 당신은 온종일 그의 생각뿐이잖아. 이 집에서 나는 뭔데? 무슨 헛소리야. 내 딸인데 내가 신경 쓰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앞으로 당신과 함께 살 사람은 나라고. 과거 때문에 현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 그들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저는 제 방에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람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저와 딸에 관련된 그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나은이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마침내 그녀가 폭발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나은이가 5종 혼합 백신 2차 접종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약속대로 오전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물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니까요. 이른 아침 제가 아이의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람이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한 채였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요. 그녀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왜 가?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가족. 아람이 비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거 잊지 마요. 그리고 나는 곧 지훈 씨 아내가 될 사람이야. 그의 아이는 곧 내일이기도 해요. 그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보러 가는 거고 경험도 배울 겸해서요. 저는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시하고 시비를 걸기 위해 따라 나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준비를 마친 아람을 보고는 다소 놀라며 난처해했습니다. 당신이 왜 가? 집에서 쉬어. 당신이랑 아이랑 같이 가고 싶단 말이에요. 아람이 애교를 부리며 지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가자. 응. 내연녀의 애교 섞인 투정에 지훈은 한숨을 쉬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방접종 센터로의 외출에는 갑자기 불청객이 끼게 되었습니다. 접종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럽고 붐볐습니다. 지훈은 매우 능숙한 아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나은이는 주사를 맞은 후 울음을 터뜨렸고 지훈은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아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서 지훈 부녀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불꽃 튀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뭐가 저렇게 까다로워. 주사 한 방 맞고 죽는 사람처럼 우네. 나중에 내가 애 낳으면 절대 저렇게 칭얼대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은 저와 지훈 모두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아람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들이 그럼 울지 안 울어? 다른 애들도 다 우는 거 안 보여? 그래도 너무 오래 울잖아. 머리 아파 죽겠네. 아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가 봐. 조금만 뭐 하면 울고불고 떼쓰고. 입 닥쳐. 이번에는 제가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지는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야. 당신은 자격 없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아람은 격분한 듯 했습니다. 나도 지훈 씨 아이 낳아줄 거야. 나는 저 애의 새엄마라고. 왜 자격이 없어? 우리의 말다툼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은 창피해서 황급히 아람의 손을 끌었습니다. 그만해, 집에 가자. 바로 그때 아람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여보, 나 좀 살려줘. 우리 아기. 접종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나은이를 제게 건네주고 아람을 부축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유산기가 있나 봐. 여보, 아람이 비참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그녀의 서투른 연극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유산기라니 이보다 더 진부한 핑계가 있을까? 하지만 지훈은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택시를 부르고 아람을 번쩍 들어 차에 태워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저와 나은이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멀어져 가는 택시를 바라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까지 연기하나 보자. 저는 나은이를 안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모녀만 돌아온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갔냐? 그 아람이라는 애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손녀를 안고 왔어? 저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관점에서 말이죠. 저는 아람이 일부러 시비를 걸고 나은이를 저주하다가 갑자기 복통 연극을 펼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 요망한 것이 또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정말 독사 같은 년이야. 핏덩이 같은 어린애한테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벌받아 마땅해. 시아버지께서는 더 침착하셨습니다. 일단 지훈이가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는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 아람이라는 아가씨, 심성이 정말 좋지 않구나. 약 2시간 후 지훈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복잡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람 씨는 어때요? 제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임신했대.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경악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너 뭐라고? 정말 임신했단 말이냐? 네, 의사 선생님이 임신 6주 가까이 됐다고 하셨어요. 아까는 심하게 흥분해서 가벼운 유산기가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괜찮대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쉬라고 조심하고 감정적인 충격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그것은 이 집안의 핏줄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람을 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저를 아껴도 대를 이을 손주에 대한 갈망은 이전 세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아람이가 내 아이를 가졌으니 내가 책임져야 해. 당신의 책임이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당신은 이혼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든 누구와 아이를 갖든 그건 당신 자유예요. 나은이 양육비 의무만 제대로 이행하면 돼요. 그러고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올라가 버렸고 뒤에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싸움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아람은 이제 부적을 손에 넣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뱃속의 손주 때문에 예전처럼 심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훈도 그녀 곁에 있을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히든카드가 남아 있으니까요. 출처불명의 아이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죠. 기쁨이 클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실망은 더욱 깊을 테니까요. 임신 소식은 집안에 미묘하지만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태도는 여전히 쌀쌀맞았지만 임산부를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추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차려낼 때는 여전히 저를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라도 잘 먹고 기운 차려라. 남는 건 다른 사람이 먹겠지. 아람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먹을 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책임감 있는 남자인 척했습니다. 그는 아람을 더 세심하게 돌봤지만 동시에 나은이에게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그를 더욱 피곤하고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제 기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 거짓된 균형에 폭탄을 던져야 했습니다. 연말에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고 이것을 완벽한 핑계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훈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다음 주에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은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일 걱정은 말고 다녀오너라. 손녀는 우리가 돌봐줄게. 지훈이도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모님께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지훈 씨는 일도 해야 하고 아람 씨도 돌봐야 하잖아요. 저는 일부러 아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걱정 말고 출장 다녀와. 나은이는 내 딸이니까 내가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도와주실 테니 걱정할 필요 없어. 옆에 앉아있던 아람은 불만스러웠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편협하고 이기적인 새엄마라고 인정하는 셔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나은이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지훈이 부성애를 표현할 기회이자 가족들이 나은이와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나중에 나은이가 아람과 곧 태어날 동생을 받아들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쳐놓은 덫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 어머님, 지훈 씨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일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그 결정은 모두의 즐거운 동의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그들은 제가 없는 일주일이 이 집에 폭풍우를 몰고 올 일주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부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근처의 레지던스를 빌려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가정의 지옥이라는 이름의 멋진 연극을 관람할 것입니다. 제가 출장을 떠난 첫날부터 아람의 삶은 즉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이 없고 입덧으로 피곤한 시기에 있던 그녀는 이제가 4개월이 넘은 신생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은이는 엄마의 부재를 느낀 듯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고 보챘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 울음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고 모든 사람, 특히 아람의 귀를 고문했습니다. 여보, 애 좀 달래줘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람은 지훈에게 몇 번이고 투덜거렸습니다. 지훈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후 밤새 아이를 달래야 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달래고 있잖아. 애 달래는 게 쉬운 줄 알아? 하지만 나은이를 보호하는 사람은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손녀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아람이 불평 한마디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래? 우리 손녀가 왜 이렇게 울어? 그녀는 나은이를 번쩍 안아들고 아람을 쏘아보았습니다. 배고픈가 보네.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거나 이 아가씨는 오빠 일하는 동안 애 하나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임신까지 했다면서 정말 밥만 축내는구나. 아람은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참아야지. 시어머니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지훈이 가졌을 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일했다. 집에 와서도 밥하고 돼지 먹이 주고 다 했어. 너처럼 시중 드는 사람도 없었는데 불평하는 거냐. 겨우 이 정도로 못 견디다니. 나중에 애 낳으면 어쩔지 모르겠구나. 이런 대립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애지중지받던 내연녀에서 이제 아람은 시어머니의 질책과 애인의 짜증, 그리고 애인 딸의 끊임없는 울음소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밥맛은 사라졌고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천국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집은 이제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왜 그 여자 모녀랑 질질 끄는 거야. 이제 꼴 좋네. 내가 이 모든 걸 견뎌야 하잖아. 내가 딸한테 책임져야 한다고 했잖아. 지훈도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나한테 오기로 했으면 내 아이도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당신 부모님까지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할 줄은 몰랐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나가서 살자. 나가서 살자고? 말 한번 쉽게 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집 문제도 아직 서연이랑 해결 안 됐어. 더 이상 무리한 요구 좀 하지 마.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침실까지 싸웠고 어느 날은 접시가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고개를 저으셨지만 속으로는 통쾌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더욱 내버려 두었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저는 가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그 목소리에는 한탄과 함께 약간의 더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7번째 날에는 그 집에 무엇이 남아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잘못된 관계의 잿더미만 남아있겠지요. 정확히 7일 후, 일요일 오후, 저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온전히 일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김 부사장님과 연락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그와 아람의 일이 터진 후 저는 친한 동료를 통해 그의 개인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알아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부사장님. 저는 지훈 씨 아내 서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람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께서 흥미를 느끼실 만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싶으시면 저를 만나주시죠. 산전수전 다 겪고 어린 여자에게 노란한 것에 분개하던 김 부사장님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람이 어떻게 제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제 전남편을 올가매기 위해 아이를 임신한 사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속은 남자의 분노가 그에게서 끌어올랐고 그는 기꺼이 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집 근처 카페에서 저를 픽업해달라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연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김 부사장님의 고급차가 문 앞에 멈추자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김 부사장님은 신사적으로 차 문을 열어주고 좋은 동료처럼 제 캐리어를 들어주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돌아왔구나. 세상에 온 가족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서 들어오렴. 그러다 그녀는 김 부사장님을 보았습니다. 중년의 신사답고 품위 있는 모습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 김 부사장님이세요. 공항에서 오는 길에 태워주셨어요. 부사장님, 이쪽은 지훈 씨 어머니세요.
김 부사장님은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 씨를 잠시 모셔다 드리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머, 귀한 손님이 오셨네.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예의상 손님을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불청객은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그때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지우는 일주일간의 전투 끝에 지친 얼굴로 나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그녀도 피곤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아람이 고개를 들어 저와 함께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그녀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사장님. 지훈은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다가 아람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를 알아보고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지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김 부사장님은 지훈을 보지 않고 그의 시선은 아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멸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 다들 여기 있었네. 정말 우연이군. 지훈 팀장, 자네도 대단해. 아내 부하 직원이랑 바람 피우는 와중에 자네 상사 애인까지 챙겨줄 여유는 있었나 보지? 온 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극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부사장님의 말은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떨어진 거대한 추와 같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엇떨어진 거대한 추와 시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고 지훈은 얼굴색이 변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람을 보다가 다시 상사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부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김 부사장님은 크게 웃었습니다. 주도권을 쥔 자의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유유히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떨고 있는 아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도권을 쥐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이해시켜주지. 여기 예쁜 아람씨, 자네 애인이 되기 전에는 3년 동안 내가 먹여 살리던 여자였어.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타고 다니는 차, 쓰는 명품들 전부 내 돈이었지. 알고 있었나? 지훈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입을 떡 벌리고 아람을 마치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봤습니다. 아람아, 부사장님 말씀이 사실이야? 아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김 부사장님이 다시 웃었습니다. 내가 널 뭐하러 모함해? 잊었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 가방 사달라, 옷 사달라 애교 부리던 거. 아니면 내가 널 데리고 병원에 가서 뒤처리해줬던 건 잊었나? 어디 보자, 3번이었나? 김 부사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품에 안고 있던 나은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손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녀도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아람을 향한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네가 그런 년이었어? 김 부사장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자를 굴복시키는 쾌감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의 절정은 내 돈을 계속 받았으면서 자네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거지. 안 그런가? 지훈 팀장, 나한테는 자네가 그저 귀찮게 달라붙는 동료라고 했어. 자네 아내가 질투심에 자기를 못살게 굴어서 편해지려고 자네한테 친한 척해야 했다고 울면서 말하더군. 난 그걸 믿었어. 내 아내가 알아채고
난리를 칠 때까지. 알고 보니 난 오랫동안 교활한 여우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였어. 웃기지 않나? 모든 시선이 아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지훈은 이제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개졌습니다. 이토록 쓰라리게 속았다는 사실에 그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렸습니다. 그는 아람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 뱃속의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결정타가 날아갔습니다. 아람은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이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나를 못 믿어? 하지만 한 번 싹튼 의심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낯설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못 믿어.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못 믿겠어. 그 아이,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내 아이면 책임지겠지만 아니면 그 결과는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러고는 그는 몸을 돌려 아람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연극은 완벽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붕괴를 조용히 지켜보았고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원래도 평온하지 않았던 집은 더욱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아람에게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심지어는 독서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잤고 아람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혐오와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람은 그림자처럼 외롭게 살았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지훈은 저와 화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저와 나은이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달콤한 말을 하고 옛 추억을 들먹이며 깨진 결혼 생활을 다시 이어가길 희망했습니다. 물론 저는 냉담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할수록 그는 더욱 안달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은 우리 모녀에게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어디 좀 가자. 너랑 아이도 겨울옷 좀 사야 하고. 가자. 응?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크고 붐비는 쇼핑몰로 갔습니다. 지훈은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인 척했습니다. 그는 나은이의 유모차를 밀고 제 짐을 들어주고 제가 옷을 고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제게 비싼 원피스를 사주고 나은이에게는 많은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도 우리가 이혼한 부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아람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몰래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 잘났네, 정말. 당신 아이를 임신한 나를 집에 내버려 두고 여기서 그 여자 모녀랑 즐겁게 놀아? 아람이 소리치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에 가, 안 가. 내가 왜 가야 해? 당신은 내 약혼자고 나한테 책임이 있잖아. 아람이 달려들어 지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나은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너 미쳤어? 누가 내 약혼자야? 지훈이 아람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말했잖아. 모든 건 아이가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가 끝나면 명확해질 거라고. 지훈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감히 그 말을 해? 나를 못 믿고 당신 핏줄을 못 믿는다는 거야? 아람이 울면서 지훈의 가슴을 마구 때렸습니다. 몸싸움을 하던 중 우연인지 고의인지 아람의 발이 바닥에 있는 장난감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흰 타일 바닥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은 배를 움켜쥐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가.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는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단둘이 파파카크로성.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은 비명과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딸을 품에 꼭 껴안고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야만 했습니다. 아람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얄궂게도 이후 검사 결과 그 아이는 아들이었고 혈액형으로 보아 지훈의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병원 의자에 멍하니 앉아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쇼핑몰의 소란, 아람의 추락, 바닥에 번진 피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 상실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와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던 아이를. 죄책감, 후회, 그리고 피로감과 권태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람이 깨어났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한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지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버리지 마요. 네, 이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제 냉정해졌습니다. 그는 아람을 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습니다. 방금 겪은 충격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한 듯했습니다. 그는 이 여자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문제, 거짓, 비극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람의 손을 자신의 손에서 떼어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아람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덤덤했습니다. 아람은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만하자니요. 우리 아기가 방금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죽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묶어둘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이 이제 사라졌어. 나 너무 지쳤어. 더 이상 이런 말다툼, 질투, 거짓, 연극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몸조리 잘해. 병원비는 내가 다 낼게. 안 돼요. 동의 못해요. 아람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당신 아이를 임신했었고 이제 유산까지 했는데 손 털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최악이야. 그래, 내가 최악이야. 지훈이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보다 나을 거 없어. 우리가 만난 것부터가 실수였어.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을 때야.
더 이상 나 찾지 마. 그러고는 그는 몸을 돌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고 뒤에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아람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경제적 기반을 잃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았던 남자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도박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람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지훈은 저를 되찾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집에 돌아와 꽃과 선물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은이를 돌보는 모든 일, 밥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뉘우침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충격을 겪은 후 완전히 제 편에 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안에 복이 없고 지훈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나은이한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해. 아빠, 엄마가 다 있어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지훈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줬다는 거 알아.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잘못을 바로잡고 너희 모녀에게 보상할 기회를. 우리 재혼하자.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진심 어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배신자는 대가를 치렀고 길을 잃었던 남편은 돌아올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안도감과 평온함이 깃든 미소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제 말에 세 사람 모두 경악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방금 뭐라고? 모든 게 너무 늦었다고요. 제가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한 번 떠난 배는 돌아올 수 없고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어떤 실수는 미안하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집 앞 작은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정근 신청을 했고 승인받았어요. 저는 그들을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유럽 지사장으로 발령받을 거예요. 그곳에서 장기 출장을 가게 될 거예요. 3년이 될 수도 5년이 될 수도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지훈이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유럽? 왜 그렇게 갑자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당신한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죠?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어요.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고 당신에게도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사랑과 결혼의 실체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어와 자립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말은 지훈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리는 최후의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자신이 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기쁨과 슬픔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와 헤어지는 것이 매우 슬프고 아쉬웠지만 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은 제게 건강 잘 챙기고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도록 자주 전화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도 함께 가자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년간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쉬면서 인생을 즐기실 때였습니다. 공항에 가는 날 지훈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저와 딸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은이에게 아주 큰 곰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나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나중에 커서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작별 인사를 대신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 할 때 공항 입구 밖에서 좋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지훈의 길을 막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매달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지훈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 한가운데서 또다시 익숙한 몸싸움과 말다툼을 시작했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엇보로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나은이는 천사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 속에서 어른들의 슬픈 이야기에 시달리지 않고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모든 과거를, 배신한 남편을, 가련한 내연녀를,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뒤로했습니다. 방송에서 파리행 비행기가 곧 이륙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미래가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가장 달콤하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증오로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해방시키고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복수였습니다.